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실록에 기록된 공식 버전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실록 외에도 야사라는 게 있었어요. 공식 역사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 선비들이 전해들인 소문과 궁중의 속삭임,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돌던 이야기들이 모여 비밀스러운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는 없는 더 인간적이고 더 충격적인 왕실의 뒷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연려실기술, 필원잡기, 어우야담, 청구야담 등,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민간 전승들. 성군도 결국 한 사람의 남자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말씀드리죠. 세종대왕은 총 2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8남 4녀.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헌왕후와의 사이, 8남 2녀, 10명의 후궁과의 사이에서 10남 2녀. 하지만 야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왕께서는 밤이면 후궁들의 처소를 돌아다니시며 특히 수탉의 고안을 꿀과 달걀 흰자로 끓인 보양식을 매일같이 드셨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세종의 스태미너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당시엔 닭 자체가 귀했는데 특히 흰 수탉은 더욱 귀해서 이런 요리는 왕실에서만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세종이 후궁을 들이기 시작한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는 점이에요. 소헌왕후와의 금슬이 워낙 좋아서 처음 10년간은 거의 왕비만 총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록 기록에 신빈 김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8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야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빈 김씨는 원래 내자씨의 요종이었어요. 내자씨는 대궐에서 쓰는 물품을 관장하는 관청이죠. 13살의 어린 나이에 세종의 어머니인 원경왕후 민씨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 예쁘네 하며 중궁전으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는 천민에서 일약 정일품 후궁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한 말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김씨의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중궁이 막내 아들 영흥대군을 기르게 했다. 성품이 근신하지 않았다면 중궁이 하필 소생 아들을 기르게 했겠느냐. 즉 소헌왕후도 인정한 여인이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신빈 김씨가 1427년부터 1439년까지 12년 만에 아들만 6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세종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죠? 후궁이 이렇게 많으면 왕비는 속이 안 타나? 야사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세종이 새로운 후궁을 들이려 하자 신하들이 걱정스러워했어요. 중전마마가 질투하실 텐데. 하지만 소헌왕후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임금께서 총애하시는 분이라면 특별히 융성한 대우를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궁이 나와서 뵙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위로하고 용납하는 것을 가하며, 심지어 소헌왕후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을 후궁들에게 맡겨서 기르게 했어요. 특히 신빈 김씨에게는 수양대군과 막내 영흥대군의 양육을 맡겼다니까요. 이게 바로 조선 최고의 왕비 리더십이었던 거죠. 연려실기술과 여러 야담집에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세종의 절대음감 일화입니다. 박연이 만든 평경을 시험할 때의 일인데요. 세종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가 정확하다고 단번에 알아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음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훈민정음 반대파와의 격돌 이야기입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중국 문자를 버리고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하며 반대하자 세종이 버럭 화를 내며 네가 나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 하느냐고 했다는 이야기가 야사에 전해집니다. 성군도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우셨나 봅니다. 세 번째는 신하들을 끝까지 부려먹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황희가 사직서를 올리면서 이제 늙어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자 세종은 아직 쓸만한데 왜 그래? 라고 하셨다죠. 결국 황희는 85세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야사의 재미입니다. 딱딱한 실록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생생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앞에서 세종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력 앞에서 사랑도 무너지고 충성도 배신이 되는 잔혹한 현실. 오늘은 야사에서만 전해지는 가슴 아픈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종을 목숨 걸고 지키려다 죽임당한 혜빈 양씨, 왕실을 뒤흔든 후궁들의 숨겨진 암투, 그리고 세조도 두려워한 여인들의 무서운 힘까지 야사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실록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삼남을 낳았다. 하지만 야사의 진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혜빈 양씨는 원래 문종, 즉 세자의 궁녀였습니다. 병약한 세자를 밤낮으로 간병하는 모습을 본 세종이 저 여인 참 정성스럽구나 하며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죠.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양씨가 세자궁의 궁인으로 있을 때 아픈 세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그 모습에 감동한 세종이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간병사랑의 원조였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혜빈 양씨와 단종의 특별한 인연입니다. 1441년 세자빈 권씨, 즉 현덕 왕후가 단종을 낳고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세종이 갓난아기 단종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바로 혜빈 양씨였습니다. 야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혜빈 양씨는 정성을 다해 단종을 보살폈고 이러한 지극정성은 단종의 성덕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9년간 단종을 친아들처럼 키운 것입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모든 후궁들은 궁을 떠나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혜빈 양씨도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린 단종 걱정뿐이었죠. 그런데 2년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종이 갑자기 죽고 12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혜빈 할머니를 궁으로 모셔오라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궁궐. 단종에게는 혜빈 양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거죠. 궁으로 돌아온 혜빈 양씨는 내명부의 큰 어른이 되어 단종을 보필하며 궁중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야사의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양대군 후에 세조가 혜빈 양씨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혜빈이 단종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궁중 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혜빈 양씨가 있으면 자신이 단종에게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꾸민 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종의 후궁인 홍귀인을 숙빈으로 승격시켜서 혜빈 양씨 대신 궁중 일을 맡기게 한 것입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혜빈 양씨와 수양대군은 매우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혜빈 양씨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단종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구나.
수양대군도 생각했겠죠. 저 여자가 내 앞길을 막고 있어. 그리고 1455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세, 즉 국세가 필요했거든요. 왕이 되려면 반드시 옥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옥세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혜빈 양씨였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그날의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옥세를 내놓으시오. 혜빈 양씨가 말했습니다. 옥세는 국왕의 중보입니다. 선왕의 유운에 세자와 세손이 아니고는 전할 바가 아니라 했기에 비록 내가 죽더라도 내놓지 못하리라. 수양대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실권자인지 모르시오. 혜빈 양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실권자가 누구든 나는 단종 전하만을 섬길 뿐입니다. 이 대화가 혜빈 양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로 혜빈 양씨는 죽음을 당했고 아들 영풍군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록에는 단순히 후궁으로 기록되지만 야사에서는 단종을 위해 옥세를 지키다 세조에게 죽임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혜빈 양씨는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옥세를 거두려고 하자 끝까지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혜빈 양씨의 죽음 이후 다른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후궁들이 수양대군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본능입니다. 혜빈 양씨의 끔찍한 최후를 본 후궁들이 저항하면 죽는다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아들들이 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린 단종보다는 강력한 수양대군이 승리할 거라고 본 것이죠. 특히 문종의 후궁들은 대부분 세조 편에 섰습니다. 이미 수양대군과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계유정난 당시 영모와 관련해 혜빈 양씨만 죽고 다른 후궁들은 오히려 엄청난 하사품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노비 100명, 집 5채, 토지 150결, 이게 바로 편을 잘 선택한 대가였던 거죠. 연려실 기술과 여러 야담집들이 전하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권력 앞에서는 사랑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종이 그토록 사랑했던 후궁들도 결국 권력 앞에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도 정치적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혜빈 양씨처럼 후궁들도 단순한 왕의 여자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독립적 존재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충성의 진짜 의미입니다. 혜빈 양씨는 목숨을 걸고 옥세를 지켰지만 다른 후궁들은 현실을 택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각자 판단하실 일이겠죠. 네 번째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실록에는 이런 세세한 갈등과 인간적 고뇌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야사가 있어야 진짜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야사 속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 왕실의 숨겨진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혜빈 양씨의 마지막 선택, 권력보다 의리를 택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후궁들의 현실적인 선택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배신이었습니다. 단종과 혜빈 양씨의 모자 같은 정, 9년간의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사가 전하는 인간의 진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인간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충성과 생존이 얽힌 복잡한 인간사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고 더욱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0년 전 그 시절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야사 속 세종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